세계 경제는 언제나 조용히 균열을 만들며 움직여 왔다. 위기는 늘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쌓인 신호들이 무시된 결과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 금리는 빠르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환율은 한 나라의 체력을 시험하듯 흔들린다. 부동산 시장은 멈춘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유동성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숫자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이 쌓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경고음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가?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국가 신용 등급을 근거로 안심한다. 그러나 과거의 위기들은 언제나 방심 속에서 시작됐다. IMF 구제금융 직전의 한국도, 국가 재정이 붕괴된 아르헨티나도, 유럽의 그리스도 모두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이었다. 경제는 통계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환율 변동은 수입 물가와 생활비를 압박한다. 기업의 투자 축소는 고용의 불안으로 번지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되돌아온다.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먼저 감지된다. 오늘의 세계 경제 균열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새우며 들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묻는다. 지금의 불안은 일시적인 흔들림인가? 아니면 또 다른 구조적 위기의 시작인가? 그리고 한국은 이 파도 앞에서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위기는 늘 한 가지 신호로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 지표가 동시에 미세한 이상을 보일 때 시장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최근 세계 경제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금리였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을 지탱하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했다. 값싼 돈에 익숙해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주식은 변동성을 키웠고 부동산 거래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환율 역시 중요한 경고 신호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신흥국 통화는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이 어느 나라를 떠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는 국가는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징후는 부채 구조다.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국면은 경제의 완충 장치를 약화시킨다.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연체와 부실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이 과정은 통계상으로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급격한 붕괴로 전환된다. 지금 세계 경제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다.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경고다. 문제는 이 징후들이 위기로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적인 변동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위기는 현실이 된다. 경제 충격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연결된 고리처럼 작동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금융 비용이 증가한다.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다. 투자 계획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이는 곧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이 줄어들면 고용이 흔들리고 가계 소득은 정체된다. 소비는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다시 기업 실적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환율 변동은 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빠르게 상승한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는 전 산업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 기업은 가격 인상을 선택하거나 마진을 포기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경제 전반의 체력은 약해진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유동성은 경제의 혈액과 같다. 중앙은행이 긴축을 강화하면 시중 자금은 급격히 말라간다. 평소에는 문제없던 기업도 만기 연장에 실패하며 흔들린다.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은 거래가 끊기며 가격 조정 압력을 받는다. 자산 가격 하락은 다시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이처럼 경제 충격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지표가 동시에 서로를 자극하며 확산된다. 중요한 점은 이 메커니즘이 이미 작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위기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현실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통화 위기의 전형이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외화 부채는 환율 급등으로 직결됐고 통화 가치는 순식간에 붕괴됐다. 물가는 통제력을 잃었고 중산층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었다. 위기는 금융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리스의 사례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저금리 환경 속에서 누적된 국가 부채는 위기 시점에 폭발했다. CDS 급등과 국채 금리 상승은 자금 조달을 막았고 긴축 정책은 실물 경제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청년층은 미래를 잃었다. 수치는 재정 균형을 회복했지만 사회적 상처는 오래 남았다. 터키는 통화 정책 신뢰 붕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정치적 압력 속에서 금리 정책이 흔들리자 환율은 급등했고 외국 자본은 빠르게 이탈했다. 인플레이션은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며 국민의 체감 위기를 키웠다. 베네수엘라는 통화 남발과 생산 기반 붕괴가 결합될 때 어떤 극단적 결과가 나타나는지 증명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경고를 외면한 끝에 현실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비교는 한국을 위한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이 사례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위기에 강한 구조를 갖췄다고 평가받아 왔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 신용등급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언급된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수요 둔화는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 실적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한국에서 특히 가계 부채를 통해 증폭된다. 높은 변동금리 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다.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른 이자 비용은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 위험을 키운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준다. 환율 변동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압박 요인이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생활비 상승은 가계의 체감 경기를 빠르게 냉각시킨다. CDS와 같은 대외 신뢰 지표가 흔들릴 경우 외국 자본의 움직임은 더욱 민감해진다. 결국 세계 경제의 균열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외부 충격이 내부 문제와 결합될 때 안정성은 빠르게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이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가 감지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은 경제의 방향을 좌우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긴축을 유지하면 물가는 억제할 수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 선택의 균형이 무너질 때 정책 신뢰는 흔들린다. 정부 재정 역시 중요한 변수다. 확장 재정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키운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이는 다시 민간 자금 조달을 위축시킨다. 과거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재정 규율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위기가 반복될수록 그 원칙은 시험을 받는다. 외환 시장 개입과 유동성 공급은 위기 국면에서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 시장은 단기 대응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본다. 그리스와 터키의 사례가 보여주듯 신뢰를 잃은 정책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킨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 신호가 명확하고 일관될 때 위기는 관리된다. 그러나 방향이 흔들리는 순간 불안은 빠르게 현실이 된다. 위기의 시대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이다. 경제 뉴스가 불안을 키울수록 감정적인 판단은 위험해진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부채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현금 흐름을 먼저 안정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산 규모보다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환율 변동은 생활비와 직결된다. 수입 물가 상승은 고정 지출을 늘리고 이는 가계의 선택지를 빠르게 줄인다. 이럴수록 단기 수익을 좇는 투자보다 유동성 확보가 우선된다. 예기치 못한 소득 공백이나 금리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이 핵심이다.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만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리면 회복 국면까지 버틸 체력이 남지 않을 수 있다. 경제 위기는 자산을 늘리는 시기이기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시기다.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은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해석이다. 지표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의 방향을 읽기 위한 도구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파괴가 아니라 조정의 시간이 된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결국 숫자보다 기억으로 남는다. 사람들은 위기를 지나온 뒤에야 깨닫는다. 왜 그때의 신호를 가볍게 여겼는지, 왜 불편한 질문을 미뤘는지를 돌아본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남은 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라 불안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었다. 그 기억은 한동안 경계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희미해졌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같지 않다. 그러나 위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부채, 그리고 신뢰라는 요소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한 나라만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국 역시 글로벌 흐름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안전하다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위기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시간 방치된 구조의 결과다. 그리고 구조는 개인의 삶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균열은 이미 생겼다. 남은 것은 그 균열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대비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세계 경제의 균열이 심화될수록 금융시장은 먼저 반응한다. 주식과 채권 외환 시장은 미래에 대한 집단적 기대를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 최근 나타나는 변동성 확대는 단순한 투자 심리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성장 둔화와 신용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채권 금리의 급격한 움직임은 자금이 안전을 찾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은행 간 거래 기업의 자금 조달 국가의 국채 발행까지 모두 신뢰가 전제다. 이 신뢰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유동성 경색이다. 평소에는 쉽게 조달되던 자금이 갑자기 막히고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CDS 프리미엄과 같은 지표는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담겨 있다. 신용 위험이 높아졌다는 인식은 자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성장 여력을 약화시킨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가속된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단기적인 등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이미 현실 경제가 향할 방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불안정성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실물 경제로 내려온 충격은 통계보다 먼저 체감된다. 기업은 수요 감소를 가장 빠르게 감지한다. 주문량이 줄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투자는 보류되고 비용 절감이 우선된다. 이는 곧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 신규 채용은 멈추고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부터 영향을 받는다. 실업률이 공식 지표로 오르기 전 이미 현장에서는 위기의 공기가 퍼진다. 가계의 변화도 분명하다. 금리 인상은 대출 상환 부담을 늘리고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뀐다. 외식과 여가 지출이 줄고 필수 소비마저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매출은 급감한다. 경기 둔화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경직되고 경직은 불안을 키운다. 자산 가치 하락은 가계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담보 가치 감소는 금융권의 위험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다시 대출 축소로 이어지는 순환을 만든다. 실물 경제의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바꾼다.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오늘을 버티는 데 집중한다. 이 변화가 장기화될수록 경제 회복의 속도는 느려진다. 지금 나타나는 작은 조정들은 더 큰 흐름의 전조일 수 있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국가 간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위기 국면에서는 모든 나라가 같은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충격을 흡수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는 작은 변동에도 급격히 흔들린다. 이 차이는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명확해진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계도 위기 앞에서는 흐려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금 자본은 위험 신호가 보이는 순간 빠르게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문제가 순식간에 지역적 위기로 확산된다.
과거 아시아 외환 위기처럼 한 나라의 통화 불안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은 중간 지점에 서 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본 이동에 민감하다. 수출과 금융시장이 세계와 깊게 연결된 만큼 외부 충격은 빠르게 내부로 전달된다. 이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이다. 성장의 속도를 높여준 연결성은 위기 시에는 취약성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안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대응력이다. 위기를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다만 얼마나 빠르게 인식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그 차이를 시험하고 있다. 위기의 국면에서 정책 선택의 시간차는 결과를 바꾼다. 시장은 방향보다 속도를 먼저 평가한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금리와 재정 외환 정책은 각각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하나가 어긋나면 다른 정책의 효과도 급격히 약화된다. 통화 정책의 신뢰는 특히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메시지가 흔들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지 못한다. 이 경우 금리 인상의 효과는 반감되고 환율 변동성은 커진다. 시장은 숫자보다 의지를 본다.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행동이 있을 때 자본은 머문다. 반대로 신호가 모호해지면 자금은 안전을 찾아 움직인다. 재정 정책 역시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위기 완화 명목의 지출 확대가 구조 개혁을 미루는 수단이 될 때 부담은 미래로 이전된다. 부채의 질과 사용처가 불분명해질수록 국채 금리는 추가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는 다시 민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린다. 외환 안정은 심리의 문제다. 충분한 보유액이 있어도 신뢰가 약해지면 방어 비용은 커진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선택의 일관성이다. 위기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시장과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위기는 사회의 약한 고리를 먼저 드러낸다. 통계 평균 뒤에 가려진 격차는 경제가 흔들릴수록 선명해진다. 고정 수입이 없는 계층 부채 의존도가 높은 가구 자영업과 플랫폼 노동자는 충격을 먼저 체감한다.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숫자의 변화이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이 차이는 위기가 길어질수록 회복 격차로 굳어진다. 물가 상승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가장 빠른 경로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은 즉시 줄어든다. 임금은 뒤늦게 반응하지만 생활비는 먼저 오른다. 이 시차가 길어질수록 가계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교육과 건강에 대한 지출 축소는 장기적인 인적 자본 손실로 이어진다. 지역 경제의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회복이 지연될수록 내수 기반 지역은 더 깊은 침체를 겪는다. 상권의 공실이 늘고 서비스업의 폐업이 이어지면 고용의 질은 악화된다.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만든다. 위기의 사회적 비용은 사후에야 계산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축적되고 있다. 경제 안정의 의미는 성장률이 아니라 충격을 견디는 사회의 균형에 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변한다. 역사는 위기 이후에 기록되지만 교훈은 위기 이전에 존재한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 구조를 개편하고 외환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당위 외채 비중은 낮아졌고 외환 보유액은 안정장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취약성이 쌓였다.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의존 구조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위험을 만들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실패는 재정과 통화의 경계를 흐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단기적인 정치적 선택이 장기적 신뢰를 훼손하면 회복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정책 신뢰가 붕괴될 때 환율과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일상을 파괴하는지를 증명한다. 이 경험들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과제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은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구조가 달라졌다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의 위험은 외환 부족이 아니라 복합적인 부채와 신뢰의 문제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원리는 유사하다. 위기의 교훈은 미리 준비할 때만 의미를 가진다. 과거 사례는 미래를 예언하지 않지만 선택의 방향을 비춘다. 세계 경제의 균열이 길어질수록 구조 개혁의 중요성은 커진다. 단기 부양책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생산성 향상 없는 성장은 결국 부채로 연명하는 구조를 만든다. 금리 환경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이 한계가 빠르게 드러난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부채 부담이 커지면 정책 선택의 여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산업 구조의 전환도 중요한 변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기회이자 부담이다. 특정 시장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부 충격은 증폭된다. 기술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면서 단순한 수출 확대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은 다변화된 산업과 내수의 회복력에서 나온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망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위기 시 해고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련의 손실로 이어진다. 반대로 경직된 구조는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린다. 균형 있는 개혁은 당위 효율과 장기 안정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구조 개혁은 눈에 띄는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준비 여부에 따라 그 균열은 위협이 될 수도,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 안정의 핵심은 위험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났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와 건전성 규제는 평상시에는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차이를 만든다. 은행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 커버리지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충격이 왔을 때 신용 경색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결정한다. 비은행 금융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과 증권 대체 금융은 자금 순환을 돕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 위험을 증폭시킨다.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과 망이 불일치는 평소에는 수익을 키우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한 축소를 부른다. 이 축소는 실물 경제로 빠르게 전달된다. 가계금융의 안정 역시 중요하다. 대출 만기 구조와 상환 방식은 위기 시 취약성을 좌우한다. 일시 상환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충격은 가파르게 전이된다. 반대로 분산된 만기와 완충 장치는 시간을 벌어준다. 시간은 위기 관리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이다. 금융 안정은 단일 지표로 측정되지 않는다. 여러 장치가 동시에 작동할 때 효과가 난다. 세계 경제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안전망의 설계가 국가의 대응력을 결정한다. 세계 경제의 불안은 심리의 전염을 통해 증폭된다. 숫자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기대와 공포다.
시장 참여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불확실성을 느끼는 순간 경제는 실제 능력보다 더 약해진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결정을 미루며 금융기관은 위험을 회피한다. 이 집단적 행동은 통계로 확인되기 전 이미 현실을 바꾼다. 정보 환경의 변화도 위기 전파 속도를 높인다. 과거에는 지표가 분기 단위로 해석됐지만 이제는 실시간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즉각 반응한다. 일부 과장된 신호는 공포를 키우고 과도한 낙관은 경계를 무디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해석의 기준이다. 일관된 지표와 맥락 없는 자극적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판단은 흔들린다. 심리는 금융 조건을 바꾼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임금과 가격 협상이 달라지고 이는 실제 물가를 자극한다. 반대로 불안이 커지면 투자와 소비는 동시에 위축된다. 이 과정은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증폭시킬 수 있다. 신뢰가 유지될 때 정책은 작동하고 신뢰가 깨질 때 정책은 의도를 잃는다. 결국 위기 관리의 절반은 심리 관리다. 공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 세계 경제의 균열 속에서 한국이 필요한 것은 과장된 낙관도 무력한 비관도 아닌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틀이다. 장기화된 불확실성은 경제의 시간 감각을 바꾼다. 단기 충격은 회복을 전제로 한 조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계획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 기업은 확장보다 방어를 선택하고 가게는 미래 소비를 현재로 당기지 않는다. 이 변화는 성장률보다 잠재 성장 경로를 훼손한다. 한번 낮아진 기대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투자의 질도 달라진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장기 프로젝트는 축소되고 단기 회전 중심의 선택이 늘어난다.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같은 미래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는 생산성 둔화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증가 여력을 약화시킨다. 악순환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누적 효과는 크다. 가계의 선택 역시 구조를 바꾼다. 주거와 교육 노후에 대한 판단이 보수적으로 변하면 사회 이동성은 낮아진다. 자산 가격 변동성은 위험 회피를 강화하고 이는 다시 자본 형성의 속도를 늦춘다. 불확실성의 비용은 당장의 손실이 아니라 포기된 기회로 남는다. 장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명확히 하면 결정의 질은 높아진다. 세계 경제의 균열이 지속되는 지금 한국의 과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는 데 있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세대 간 격차를 통해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위기의 부담은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체감은 크게 다르다. 금리 상승은 대출 상환 부담을 키우지만 동시에 예금과 채권 수익을 늘린다. 이 차이는 세대 간 자산 이동을 더욱 불균형하게 만든다. 청년층에게 위기는 기회의 축소로 다가온다.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경력의 출발선이 뒤로 밀린다. 첫 직장의 질과 안정성은 이후 소득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기 시기에 형성된 불안정한 고용 경험은 장기적인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주거 비용 상승과 자산 가격 변동성은 독립과 자산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장년층과 고령층 역시 안전하지 않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소비 위축은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노후 자금이 자산 시장에 노출된 경우 가격 조정은 생활의 안정성을 흔든다. 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각 세대의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한다.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사회적 신뢰는 약해진다.
경제 안정의 의미는 평균 지표가 아니라 각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의 범위다. 세계 경제의 균열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성장의 재개보다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있다. 위기의 국면에서 선택의 기준은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외환과 금융의 안정이 최우선이지만 개인과 기업에게는 현금 흐름의 지속성이 더 중요해진다. 매출과 소득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비용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충격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대응은 생존 전략으로 수렴한다. 과도한 확장보다 재무 건전성을 우선하고 불확실한 투자보다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성장성을 낮추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이후 남는 기업은 언제나 버틸 수 있었던 기업이었다. 금융 비용 관리와 유동성 확보는 경쟁력 이전의 생존의 조건이 된다. 개인의 선택 역시 방향을 바꾼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기회보다 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해진다. 자산 배분에서 안정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노력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선택권을 지키는 행위다. 위기 속에서 선택권은 가장 희소한 자산이다. 결국 위기 대응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질이다.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지금의 선택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다음 충격을 키우는 결정인지를. 세계 경제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정책과 시장 개인의 선택은 서로를 더 강하게 자극한다. 어느 한 축의 불안정은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전이된다. 금융시장의 긴장은 실물 경제로 번지고 실물의 침체는 다시 정책 부담을 키운다. 이 순환고리가 길어질수록 회복은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위기는 단절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다. 한국 경제의 특징은 빠른 조정 능력에 있다. 과거 위기에서 보여준 속도와 적응력은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빠른 회복 경험은 동시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구조적 문제를 미루고 단기 반등에 안도하는 순간 다음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지금의 환경은 단기 반등보다 체력 점검을 요구한다. 글로벌 환경 역시 과거와 다르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은 비용 구조를 바꾸고 성장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 인식이다.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축소해서도 안 된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이미 구조 속에 반영되고 있다. 남은 선택지는 그 균열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묶어둘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준비된 대응은 공포를 줄이고 방향을 유지하게 만든다. 위기의 끝은 언제나 회복으로 이어지지만 그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회는 위기 이후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회는 이전의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한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충격의 크기가 아니라 대응의 질이다. 위기 국면에서 선택된 정책과 개인의 결정은 이후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경로를 결정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형태를 설계하는 일이다. 당이 부양으로 숫자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조정하며 완만한 회복을 택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전자는 빠른 안도감을 주지만 취약성을 남긴다. 후자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다음 위기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복원이다.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한 규칙 공정한 부담 분담은
시장과 국민 모두에게 안정감을 준다. 신뢰가 회복되면 자본은 돌아오고 소비와 투자는 서서히 살아난다. 반대로 신뢰가 흔들리면 회복 신호는 번번이 꺾인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지금의 세계 경제 균열 역시 언젠가는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회복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위기는 상처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미래를 대비하는 힘은 거창한 예측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정책은 구조를 만들고 구조는 개인의 행동을 바꾼다. 금리와 환율 제정과 규제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이해할수록 불확실성은 관리 가능한 범위로 줄어든다. 위기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이다. 기준이 있을 때 판단은 흔들리지 않는다. 기업과 가계 금융기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조정의 비용은 낮아진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만기를 분산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선택은 단기 수익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충격을 흡수할 시간을 만들어준다. 시간은 위기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완충 장치다. 교육과 정보의 역할도 커진다. 지표를 해석하는 능력은 공포를 줄이고 과잉 반응을 막는다. 금리 인상이 의미하는 바 환율 변동이 생활비에 미치는 경로 부동산 조정이 금융 시스템에 주는 신호를 이해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이해는 불안을 없애지 않지만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단기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균형이 유지될 때 충격은 흡수되고 다음 단계로의 전환은 가능해진다. 준비된 사회는 위기 속에서도 판단을 잃지 않는다. 경제의 안정은 위기가 없다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의미한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충격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외부 충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부 취약성을 관리할 수는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공식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기준이다. 저금리와 고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금리 변동성 자본,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된 시대에는 안정성이 곧 경쟁력이 된다. 재정과 금융산업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 효과는 누적된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안정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지출 구조를 점검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태도는 위기 국면에서 차이를 만든다. 작은 여유는 큰 충격 앞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한국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충격을 일시적 사건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택은 지금 진행 중이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위기를 지나온 뒤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이후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 마주한 불안 역시 하나의 시험이다. 이 시험은 단기간에 채점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서야 결과가 드러난다. 한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회복해 왔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는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환경은 달라졌다.
세계 경제는 더 빠르게 연결되고 충격은 더 넓게 확산된다. 과거의 대응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 규모보다 균형이다. 개인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는다.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단기적 안도감인가? 장기적 지속성인가?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지만 준비의 여지는 누구에게나 있다. 구조를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위기 앞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다. 세계 경제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을 위협으로만 볼 것인지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국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은 아직 열린 상태다. 그 답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질 것이다.